서울의 전세 이게 거래 비율이 늘어나는 그 요인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이렇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전세 거래량이 당분간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을 쫓아갈 수 없다 보니까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로 한 번 더 살자라고 이렇게 의사결정하시는 그런 실수요층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도 동반 상승이 예견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현상이 수도권에서도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은 그 배경은 다르죠. 즉 수도권 같은 경우,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전세를 한번 더 살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전세 거래량은 좀 증가될 거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폭을 쫓아가지 못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로 더 거주하는 그런 수요층이 늘었다는 거고요.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층이 많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세 거래량이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어떤 양도세 강화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그다음에 1주택자인 경우도 총액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은 2년 거주 요건을 갖다가 신설했다는 거라든지요. 그다음에 분양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양도세 50% 해서 양도세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대출 규제. 그래서 대출 건수,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지구 같으면은 2건, 투기 지역 같으면 1건, 세대당. 그다음에 대출 한도, LTV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도를 축소시켰다든지요. 그다음에 신 DTI. 종전에 받았던 DTI하고 추가로 회수했을 때 신 DTI, 누적된 DTI죠. 그다음에 이제 총 상환 능력을 보는 DSR을 조기에 도입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주로 이제 재건축을 타겟으로 한 재건축 규제 강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기 가열지구에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본 게 청약제도를 좀 손봤죠. 그래서 1순위 요건을 대폭 강화했죠.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5년간 재당첨 금지 규정을 두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많이 축소를 시켜놨고요. 또한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리 대책의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보다도 수요를 어떻게든지 짓누르자, 즉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중심에서 특히 다주택자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중심의 대책이 파리 대책의 핵심이 근간이 되겠고요. 또한 파급 효과가, 시장에 줄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은 미리미리 예고를 해서 언제부터 하겠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하고 미리 시행 시기를 예고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리 대책 내용을 보면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해가지고 지역별로 규제 내용을 차등화시켰다는 거죠. 차등화시켰다는 게 세 번째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다주택자는 제도권 내로 둘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인데,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은 공급 확충인데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 공급 확충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 대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들을 한번 미리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파리 대책 이전에는 평균 1.63%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파리 대책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현재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0.2%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은 집값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걸 지역적으로 다시 세분해서 보면은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시행 전에 3.12% 올랐던 게 시행 후 1년인 2.62%로 상승폭이 좀 떨어졌죠.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행 전에 1년 동안에 평균 5.44%였던 게 시행 후 1년 동안에 5.97%면 약 한 6%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균 한 2.69%로 또 떨어졌고요. 지방의 8개 도 같은 경우는 더 하락폭이 커서 4.7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리 대책 이후에 1년 이 시장 상황을 본다면은 결국 뭡니까?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리 대책을 기점으로 지방 아파트의 가격 하락, 즉 지방 아파트의 이미 가격 하락의 그런 출발선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양극화가 이제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울이라든지 입지 좋은 일부 수도권은 상승, 둔화, 재상승을 반복하게 가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분, 처분하실 분,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계실 분, 나름대로의 향후 진로를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하지 않습니다.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팔기에. 또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라든지 분양권 전매금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으로 못 팔게끔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절대적인 양이 축소됐죠. 이런 매물 품귀 현상 속에서 자, 급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가 있는데 지금 내가 4월 이전에 팔았을 때와 4월 이후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다르다 보니까 그 양도세를 오히려 그 가격에 올려서 호가를 올려놓고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호가를 높여서 매도자가 이게 내놓는 그런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실수요자는 크게 두 군데 부류가 있죠.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가 있을 거고, 노후주택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대체 수요라든지 평형대를 바꾸려는 대체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나 대체 수요자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를 딱 지목을 하고 쭉 추이를 봅니다. 추이를 보는데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제 심리적인 갈등이 유발되겠죠. 그런 심리적인 갈등의 유발 선상에서 아니야, 전세로 좀 더 살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대체 수요, 즉 이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머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특히 대체 수요자는 한번 집을 사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오를 것을 기대하고 다시 이 재매수에 나서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호가가 높은 매물이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서울 주택 가격의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의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측면을 본다면은 수급 불균형이 계속 존재하는 곳은 역시 서울밖에 없다라는, 따라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없다는 그런 학습 효과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자,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대로 또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이거 봤을 때 부동산 규제가 시장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학습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자, 금년도, 내년도, 즉 2018년, 2019년도에는 우리가 2005년도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멸실량이 입주량보다 많았던 해가 2005년도예요. 그런데 지금 13년 만에
2018년, 2019년 내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멸실량이 입주량보다 많은 해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피해가 있다고 이제 사고를 서둘렀던 배경도 있고요. 이제 서울에 이제 택지개발지구가 이제 거의 없다는 것도 하나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 마스터 플랜과 여의도 마스터 플랜은 서울 집값 상승에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많이 넣어줄 겁니다. 따라서 서울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어떤 학습 효과로 배겨 있는 한 이런 당분간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향후 1년간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에 앞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 중에서도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변수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 금리 상승 속도입니다. 금리 상승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빠를 경우에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 억제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죠. 2014, 15, 16, 17, 18 최근 한 5년간 상승이 쭉 지속됐단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 그렇다면 5년간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 하는 게 하나의 부동산 가격을, 주택 가격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향후 1년간 서울 아파트나 주택 가격 시장 동향을 전망을 한다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역별로 희비가 더 교차된다. 즉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이 더 심화될 거다. 특히 거제나 창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한 1년 동안에 한 15 내지 20%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보합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합세예요. 즉 일부 재건축 단지만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보합 상승인데, 그 보합 상승 중에서도 아파트 노후도, 즉 아파트 연식별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 같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특히 전세 시장에서는요, 수도권에 입주량이 많은 대단지, 즉 용인에 뭐 몇천 세대 되는 그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도권에 있는 대단지 입주 물량이 있는 곳에서는 혹시 갭 투자하실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